하버드의 저명한 수학 교수는 매 학기 수업을 마칠 때마다 하나의 의식을 가졌다. 칠판에 거의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내고 푸는 학생에게는 시험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부터 교수는 칠판에 문제들이 완벽하게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의아해진 교수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정체불명의 천재는 바로 새벽에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의 14살 한국인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 뜻밖의 만남은 그 가난한 한국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김준호 교수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조심스럽게 올리며 서울대학교 수학과 대강당을 가득 메운 긴장된 표정의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반쯤 열린 창문으로 스며들어 강당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다. 준호 교수는 분필 가루가 묻은 손가락으로 수업 노트를 정리하며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는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마침내 특유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의 주간 도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당 전체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첫 줄에 앉은 여학생이 불안하게 펜을 돌리다 떨어뜨렸고 그 작은 소리에도 여러 학생들이 흠칫 놀랐다. 준호 교수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은근한 즐거움을 느꼈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며 계속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은 이번 학기 모든 시험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그의 손이 흰 분필을 쥐는 순간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준호 교수의 손은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수학에 헌신한 장인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방정식이 완성되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칠판 가득 복잡한 수학 기호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펼쳐져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다른 학생들의 눈에는 완전한 좌절감이 비쳤다. 자원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누군가 용기를 내길 기다렸다. 마침내 넓은 어깨를 가진 젊은 남학생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준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민석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민석은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자신감은 20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당의 다른 학생들은 그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시간 종료, 준호 교수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뒷자리에서 학교 최고의 수학도로 알려진 정소연이 도전했지만 그녀도 결국 실패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강당을 빠져나갈 때 준호 교수는 매주 하는 말을 반복했다.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중 한 명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가끔 그가 새벽녘에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을 때 칠판에 자신의 불가능한 방정식이 완벽하게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그 자신마저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수학적 우아함으로. 강당이 비워지고 캠퍼스에 침묵이 내려앉은 후에도 김준호 교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대학의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그의 불가능한 방정식들을 풀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하늘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준호는 항상 그랬듯이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대에 울려 퍼졌다. 강당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칠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제 남겨둔 복잡한 방정식이 완벽하게 풀려 있었다. 모든 단계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었고 마지막 답은 깔끔하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손가락으로 분필 자국을 따라가며 각 단계를 검토했다. 놀랍군. 이것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었다. 이 해법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몇몇 단계는 준호 자신도 즉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독창적이었다. 그날 강의 시간, 준호는 학생들에게 어제의 방정식이 풀렸다고 알렸다. 그는 칠판에 남겨진 해답을 설명하며 각 학생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누군가가 알고 있을까? 누군가의 눈에서 죄책감이나 자부심이 보일까?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감뿐이었다. 여러 주가 지나는 동안 이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준호는 발견한 날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달력에 표시를 하고 패턴을 찾으려 노력했다. 조금씩 미묘한 규칙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달력을 응시하며 깨달았다.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만 풀려 있어. 그는 캠퍼스 보안팀에 문의했다. 밤사이 수학과 건물에 누가 들어오나요? 교직원과 청소 스태프만 출입 가능합니다. 보안 책임자가 대답했다. 모든 출입은 기록되어 있고요. 준호는 밤 청소부들의 목록을 받았다. 대부분 그가 수년간 얼굴만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박미숙, 월요일과 목요일 밤 담당. 며칠 뒤 준호는 그녀를 복도에서 마주쳤다. 미숙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일했다. 그녀가 수줍게 인사하며 지나갈 때 준호는 그녀의 뒤에서 줄곧 책을 들여다보던 소년을 발견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소년은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 어렸다. 14살 정도. 준호는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의 가슴에서 뛰던 심장은 이제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본 소년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고급 수학책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했다. 물론 증거가 필요했다. 직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연구실에 딱딱한 소파에 몸을 던져 잠시 눈을 감았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리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강당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문을 조금 열자 부드러운 분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한 소년이 칠판 앞에 서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소년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마른 어깨와 왜소한 체구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어두운 조명 아래 그 소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기에 날짜와 시간,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나이는 약 14세로 추정되었고 항상 어머니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년이 풀어놓은 해답들이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가득했다. 실험이 필요해. 준호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극도로 어려운 방정식을 칠판에 남겨두었다. 이것은 그가 박사 과정에서 몇 달을 고민했던 문제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카메라를 강당 구석에 설치했다. 아침이 되자 준호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강당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방정식은 완벽하게 풀려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카메라를 회수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영상은 확실했다. 그 소년은 어떤 참고 자료도 계산기도 없이 순전히 머릿속 생각만으로 방정식을 해결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년의 표정이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기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천재야. 준호는 화면을 정지시키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번 목요일 밤 그는 박미숙과 그녀의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 비밀스러운 수학 영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만남이 그 소년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삶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목요일 밤 준호는 강당 첫 번째 줄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과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가 놓여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첫 논문 발표 때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이런 기분은 얼마만인가. 호기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 감정을.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왔고 그 뒤로 소년이 따라왔다. 교수를 발견한 순간 미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청소 카트를 꽉 잡은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돌아갔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했다. 박미숙 씨지요. 그리고 이분은 아드님이겠군요.
네, 교수님. 미숙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문제 되면 다시는 안 데려올게요. 문제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반대로 제 수학 문제를 푸는 이 젊은 수학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깃들어 있었다. 미숙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들과 교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준혁입니다. 소년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호는 칠판을 가리켰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들을 푼 사람이 너였니? 잠시 망설인 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안 됐다고?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내 박사과정 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방정식이야. 어떻게 이런 수학을 배웠니? 인터넷이요. 준혁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한국 교수님들 강의를 온라인으로 봅니다. 수학은 항상 제게는 쉬웠어요. 준호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초대했다. 미숙은 공손하게 거절하고 교수와 아들의 대화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준혁은 천천히 긴장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이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했니? 준호가 칠판의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며 물었다. 준혁의 눈이 빛났다. 기본 접근법은 서양 수학이지만 제가 조금 변형했어요. 비선형 함수를 취급하는 한국적 방식으로요. 새벽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수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지적 교류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더 감동적인 것은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준혁의 얼굴에 번지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 미소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수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학문적 경쟁과 논문 출판의 압박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그 열정을 이후 만남에서 준호는 준혁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가슴을 저미는 아픔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아버지가 삼성전자의 유망한 엔지니어로 서울대학교 동문회 장학금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직후 태어났다. 그러나 준혁이 5살 되던 해 기쁨에 찬 재회를 기다리던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저에게 수학을 가르치셨대요. 준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그의 슬픔에 공명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항상 제가 특별한 머리를 가졌다고 하셨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본다고. 미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남편은 항상 준혁이가 한국을 빛낼 천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서 외국에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미숙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국내 취업은 어려웠고 결국 그녀는 여러 청소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준혁은 학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밤이면 인터넷을 통해 최고 수준의 수학을 독학하고 있었다. 준혁아, 집에서는 뭐 하고 지내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로 공부해요. 특히 최석정 선생님과 장영실의 수학에 관한 책을 좋아해요. 조선시대 수학자들의 접근법이 서양과는 달라서 흥미로워요. 준혁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교수님은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연구하는 건데.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이 최근 몇 달간 고민하던 주제였다. 사실 내가 지금 그 문제로 막혀 있었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준혁은 망설임 없이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향했다. 한국 수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요. 허수를 다루는 방식이 특히 독특한데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다. 흥분으로 가득 찬 그는 연구실로 돌아와 밤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몇 주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만남에서 준호는 준혁에게 제안했다. 지식 교환을 하는 게 어떨까? 네가 나에게 한국식 수학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유튜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준혁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준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항상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만 발표되는 흥미로운 수학 연구들이 많거든요. 한 공간에서 세 개의 인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들 모두 이 만남이 각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대현중학교에서 준혁은 그저 조용한 전학생일 뿐이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항상 만점을 받았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오히려 그의 외모와 약간 어색한 말투는 종종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야, 괴짜, 오늘은 몇 자리 숫자까지 외웠어? 점심시간에 교실 뒤에서 김동현이 준혁의 책을 바닥에 쳐서 떨어뜨리며 비웃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주웠다. 반응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눈에 띄지 말아야 해, 준혁아.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하지만 밤이 되면 준혁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대학교의 넓은 강당에서 그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김준호 교수와 동등하게 수학적 개념을 토론하는 젊은 천재였다. 그곳에서는 그의 생각이 존중받았고 그의 독특한 관점이 가치 있게 여겨졌다. 서울대 수학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동료 교수들은 준호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수군거렸다. 요즘 준호 선생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학과 회의에서도 더 활기차고 연구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더군요. 이미경 교수가 교수 휴게실에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아무도 그 영감이 한밤중에 청소부의 아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준호는 이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밤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시간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학문적 정치와 경쟁에서 벗어난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다. 집에서도 준혁은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와 나누었으며 심지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느 저녁 식사 중에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교수님이 제가 계속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숙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에 믿기지 않는 표정이 스쳤다. 정말?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야. 교수님이 도와주신대요. 준혁이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밤에 청소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약속할게요. 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연한 표정, 그의 아버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던 바로 그 표정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가 당신을 닮았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선물을 물려받았어요. 지식 교환. 김준호 교수가 특히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던 어느 밤에 제안했다. 강당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다. 너는 나에게 한국식 수학을 가르쳐주고 나는 너에게 유튜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급 기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준혁의 눈이 관심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는 가까운 창문을 닫고 있는 미숙을 힐끔 바라보며 계속했다. 나는 항상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 특히 한국어로만 발표되는 흥미로운 수학 연구들이 많거든. 준혁이 어머니에게 교수의 제안을 통역해주자 미숙은 놀라서 청소를 멈추었다. 유명한 교수님이 우리말을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왜요? 준호는 준혁의 도움을 받아 설명했다. 최근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많은 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많은 서양 학자들이 이러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교환이 될 거예요. 그는 결론지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준혁이 내게 한국어와 동양 수학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에게 고급 수학을 지도하는 거죠. 모자간의 짧은 한국어 대화 후 미숙은 공손한 인사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이 교수님께 가르칠 수 있다니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요? 준호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물었다. 준혁이는 일반 학교 공부도 잘해야 해요. 수학 고급 과정만으로는 안 돼요. 완전한 미래가 필요해요. 준호는 미숙의 현명함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여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탄생했다. 일주일에 3번 미숙이 청소 일을 하는 동안 교수와 학생은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는 지식을 교환했다. 강당의 조명이 어둑해질 때면 준호는 준혁에게 가장 최신의 수학 이론을 설명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준혁은 교수에게 한국어 발음과 한국 전통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단순한 교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6개월이 흘렀다. 준호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준혁을 통해 발견한 동양 수학적 접근법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의 연구실 벽은 이제 전통적인 서양 수학 공식과 함께 한국 수학자들의 논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준혁 역시 준호의 지도 아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대 수학과 내에서 준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청소부의 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준호 선생 얘기 좀 합시다. 학과장 박정민 교수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선생이 청소부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수학적 천재를 멘토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연히 이민자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기에 부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선생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학과장이 불편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에게는 여기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는 지연되고 있고 일부 동료들은 선생의 산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준혁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용한 준혁을 발견했다. 무슨 일 있니? 준호가 물었다. 준혁은 망설였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제가 혼자서 문제를 풀었다고 믿지 않으세요. 부정행위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연구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눈에 불꽃이 이는 모습이. 그들은 네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군. 그가 나직이 말했다. 준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요. 아니 중요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세상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시간이야. 그날 밤 준호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준혁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 대표로 준호가 학문적 후원자가 되어 준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의 아들인데요. 아니, 준호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수학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수학과를 통해 소식이 불처럼 퍼졌다. 김준호 교수가 청소부의 아들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반응은 불신에서 공개적인 비난까지 다양했다. 자네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이미경 교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했다. 더 나쁜 건 이 소년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야. 준호는 완고했다. 직접 만나봐. 준혁과 단 5분만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봐. 이미경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만남은 준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미숙은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지만 이미경 교수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을 때 준혁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소년은 마치 전구가 켜진 것처럼 밝아졌다. 그는 문제에 대한 열정적인 접근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단순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깊고 직관적인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베테랑 교수조차 진정으로 감동시켰다. 놀랍군요. 그녀가 반시간 후에 중얼거렸다. 준호에게 돌아서며 인정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존경받는 수학자인 이미경 교수의 인정은 문을 열었다. 다른 교수들도 준혁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 몇몇은 올림피아드 준비를 돕겠다고 자원했다. 집에서 미숙은 아들의 변화를 자랑스러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교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마 위에서 야채를 다지는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걱정돼 준혁아. 학문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 너무 달라. 준혁은 쌀을 씻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별처럼 빛날 거라고 말했단다.
어쩌면 그때가 온 걸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오랜 시간 후 처음으로 미숙은 자신의 아들에게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을 허락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아닌 한국의 수학계를 빛낼 천재로서의 미래를. 경시대회 예선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준혁은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 사이에 앉아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준호가 빌려준 양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당당하게 앉으려고 노력했다. 기억해. 준혁이 들어가기 전 준호가 말했다. 너는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시험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준혁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평소처럼 강당의 고요한 새벽에 수학에 몰입하듯 집중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다른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쉽다고 생각한 문제들을 포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다. 준혁은 뉴잉글랜드 지역 예선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소식은 빠르게 서울대 캠퍼스에 퍼졌다. 학과장 박정민 교수는 이제 직접 이 영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명문 사립학교 대표들은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준혁이 준호에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준호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 숫자는 항상 네 친구였어. 다른 누구도 없을 때.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준혁은 미숙이 남편의 사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어. 미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네 아버지는 항상 네가 특별한 머리를 가졌다고 말했어. 언젠가 우리 삶을 바꿀 거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준혁은 처음으로 그 불빛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기회와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의미했다. 청소부의 아들에서 한국의 수학 신동으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국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은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정기적으로 준호를 만났다. 몇 개월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회에서 그는 전국에서 모인 젊은 천재들과 대결해야 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시대회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학생들이었다. 특히 두려운 상대는 정세훈이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에이스이자 전년도 우승자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수학자였다. 듣자 하니 올해 내 경쟁자는 청소부의 아들이라던데. 참가자들이 대회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세훈이 고의로 크게 말했다. 어떤 자선 프로그램의 일환인가 보지? 준혁은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전과 달랐다. 준호 교수와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고개를 들고 세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학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아. 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숫자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정하지. 아니 조용해졌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준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경쟁은 치열했다. 문제들은 올림피아드 기준으로도 예외적으로 어려웠다. 마지막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오직 2명의 참가자만이 여전히 작업하고 있었다. 준혁과 세훈.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준혁은 완성된 해답을 제출했다. 세훈은 눈에 띄게 좌절한 채 절반만 풀린 해답을 내밀었다. 심사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심사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다. 준혁이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문제에 대해 동양과 서양 기법을 혁신적으로 결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심사위원들조차 혁명적이라고 인정한 해법을 제시했다. 놀랍게도 세훈이 가장 먼저 준혁에게 축하를 건넸다. 마지막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준혁이 대답했다. 수학은 보편적인 언어지만 각 문화는 그것을 다르게 발음한다고. 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관점이야. 혹시 네 방법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두 젊은 수학자는 서로의 접근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그들 사이에
경쟁은 존중으로 바뀌었다. 한쪽에서 미숙은 아들이 화려한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준호가 그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준혁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세요. 준혁의 승리는 학계를 넘어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 청소부의 아들이자 독학한 수학 영재, 우연히 발견된 천재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기사가 쓰여지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으며 명문 대학들로부터 장학금 제안이 도착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면서도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준혁을 기리는 대학 행사 중 그는 미숙이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홀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준혁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미숙이 참지 못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도 돼요. 준혁이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박 여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과에 새 행정비서가 필요해요. 급여도 더 좋고 시간도 규칙적이라 더 이상 밤에 일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미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사무실 경험이 없어요. 한국어도 서툴고요. 당신은 완벽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고 빠르게 배우십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게다가 요즘 많은 수학자들이 한국식 접근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틀 후 미숙은 첫 사무실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의 타고난 조직력과 근면함이 이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년간의 어둠과 고립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준혁은 명문 사립학교와 서울대 선행 과정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학문적으로 번창했다. 그의 접근법에 대한 논문이 수학저널에 게재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간견 초청이 들어왔다. 혹시 생각해봤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물었다. 네가 이제는 다른 어린 수학 천재들을 돕고 있잖아. 네가 강당의 어둠 속에서 혼자 방정식을 푸는 아이였던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거야. 준혁의 눈이 깊은 생각으로 흐려졌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은 교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믿으셨어요?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본 것은 수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어. 그것은 학위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천재성의 표식이거든. 그날 저녁 늦게 준호는 미숙과 함께 새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박 여사님, 주말에 창덕궁에 가보실래요? 거기 벚꽃이 아름답대요. 미숙은 놀라서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그게 데이트인가요? 그냥 두 친구의 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5년이 흘렀다. 준혁은 이제 19세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며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이미 국제과학저널에 두 편의 중요한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이제 미숙과 함께 사는 편안하고 밝은 아파트에서 준혁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식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미숙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양복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네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구나. 우리의 꿈이에요, 어머니. 준혁이 정정했다. 교수님과 어머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는 그들 삶의 불가분한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멘토로, 그 다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미숙에게 그 이상의 존재로. 세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졸업식에서 준혁은 특별 우등생으로 표창을 받았다. 연단에서 연설하며 그는 예상치 못한 여정과 보이지 않는 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학은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삶은 저에게 놀라운 재능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미숙과 준호는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 옆에는 세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준혁의 친한 친구이자 연구 파트너였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다가왔다. 액자에 담긴 특별한 분필. 네가 내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풀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분필이야. 그가 감정에 젖어 설명했다. 모든 해를 지금까지 간직해왔어.
준혁은 감동하여 선물을 받아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서로에게서 계속 배워나갈 거야. 그리고 다음 학기 네가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내가 새 학과장이 되면 특별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무엇인가요? 준혁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우리는 이민자 출신의 수학 영재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있어. 준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네가 다음 박준혁을 찾도록 도와주길 바라. 그림자 속에서 방정식을 풀고 있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준혁은 어머니 준호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다. 원이 완성되었다. 한때 어둠 속에서 문제를 풀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불빛이 물에 비치며 춤추고 있었다. 미숙의 손이 준호의 손 안에 편안하게 쉬었고 준혁은 두 사람 앞에서 걸으며 이미 새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 특별해요. 준호가 미숙에게 속삭였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이죠.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정영이 늦봄의 햇살 아래 반짝였다. 꽃이 만발한 나무들 사이로 새로 지어진 박준혁 영재센터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개관식 당일,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이제는 수학과장이 되어 물었다. 네, 조금요, 준혁이 인정했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지난 몇 년간 준혁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비선형 역학에 관한 연구는 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가장 의미 있는 성취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젊은 수학 재능들을 위한 센터의 설립이었다. 첫 장학생들은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행정 책임자로 그녀만의 지혜와 따뜻함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3명의 이민자 가정 아이들과 2명의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죠. 준호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개관식은 간소하지만 감동적이었다. 수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첫 번째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연설대에 선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4살 때 저는 밤에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동안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방정식을 풀곤 했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김준호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재능이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여는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돌려주겠다는. 센터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면서 준혁은 자신의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한 소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가족만의 조용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준호와 미숙은 이제 결혼했고 준혁은 그들을 자신의 부모로 여겼다. 내일은 첫 수업이구나. 미숙이 아들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다. 준비됐니? 준혁은 미소 지었다. 교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불가능한 방정식을 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중 한 명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학과 인생의 아름다움이었다. 모든 해답은 또 다른 질문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